MBN 종합뉴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일상 회복의 핵심 지표인 위중증 환자 수가 연일 48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정부가 제시한 일상 회복을 잠시 중단하는 비상계획 발동 기준 75%를 넘어섰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남 거제 조선소와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을 방문하며 첫 메타버스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국가대표팀 점퍼를 입고 고척 스카이돔의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한국 시리즈 1차전을 직관하며 2030 세대와 소통했습니다. 오늘 오전 전남 담양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 중에 한 명은 사망 전 다른 가족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 창원에선 음주운전을 한 20대가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불이 나는 사고가 났습니다. 정부가 전국 100개 거점 주유소를 지정하고 요소수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고 했지만 일부 주유소를 엉뚱한 주소로 안내하는 등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범부처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조치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핵심 사업이 사익을 추구하고 절차를 무시했다며 68건의 지적사항이 담긴 감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특히 태양광 보급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규정해 강도 높은 수술을 예고했습니다. KT와 두산이 격돌한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1차전이 서울 고척 스타디움에서 만원 관중 속에 열렸습니다. KT가 두산을 4대2로 물리쳤는데 역대 한국 시리즈 1차전 승리팀이 우승한 경우는 74%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일상 회복 과정의 핵심 지표인 위중증 환자 수가 이틀째 역대 최다인 48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의료 체계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500명인데 턱 밑까지 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정부가 앞서 일상 회복을 잠시 중단하는 기준으로 중환자 병상 가동률 75% 이상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과 인천은 이미 그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첫 소식 정태진 기자입니다. 인공호흡기 등이 필요한 위중증 환자가 오늘 0시 기준 483명으로 방역당국이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500명 선까지 불과 17명 남았습니다. 중환자 급증에 서울과 인천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각각 76.2%와 75.9%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상회복 조치를 잠시 중단하는 비상계획 발동 기준인 병상 가동률 75%를 넘어선 겁니다.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0%에 육박하고 있고 일주일 내로 아마 꽉 차게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 치료 능력을 넘게 되고 의료 시스템의 붕괴까지 우려가 됩니다. 방역당국은 아직 비상조치를 발동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 이런 가운데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임에도 신규 확진자는 2,419명으로 닷새째 2,000명을 넘어서면서 확산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이는 지난 봄부터 백신을 접종한 고령층의 백신 효과가 감소한 탓으로 분석됩니다. 왜 60세 이상이 이렇게 많이 걸리고 위중증으로 가는 제일 큰 이유는 지금 부스터샷이 좀 부족하다. 왜 부스터샷을 서두르지 않는지. 방역당국은 고령층의 부스터샷 간격을 6개월에서 더 단축하는 것을 검토 중인 가운데 내일부터는 50대와 기저질환자, 경찰과 군인 등의 부스터샷이 시행됩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일요일 정치권 소식입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부터 전해드립니다. 불경정 민생 탐방 중인 이재명 후보는 인수합병 문제로 내용을 겪고 있는 경남 거제 대우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이 후보는 즉흥적인 약속은 못하지만 구조조정에서 억울한 피해가 없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현대중공업과의 인수합병 문제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거제도 대우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노조 측과 만난 이 후보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가 없게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은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또는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일을 듣기적으로 하고 약속해서 희망 고문하는 일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문제 해결 노력을 했지만
결과를 제대로 내지 못한 것에는 책임이 있다고 말하며 현 정부와 차별화 전략도 내비쳤습니다. 사측을 만나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를 막아야 한다고 말하며 당에서 인수 조건을 분명히 하거나 정부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챙겨봐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는 2030 세대 연구원들과 우주 항공 분야 퀴즈쇼와 간담회를 갖고 청년층 표심 공략도 이어갔습니다. 우주전략본부를 구축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중복 투자나 중복 연구가 발생하지 않고 정부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창 적십자병원으로 이동해 공공병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간담회를 가진 이 후보는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첫 메타버스 일정으로 기획된 2박 3일 부울경 지역 표심 공략을 마무리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오후에 국가대표 점퍼를 입고 한국 시리즈 1차전 경기를 직관하며 2030 표심 공략을 이어갔습니다. 윤 후보는 어릴 적부터 야구광이었고 응원팀은 지방 근무 갈 때마다 그 지역 팀들을 응원했었다고 답했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한국 시리즈 1차전 경기가 열린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국가대표 야구팀 점퍼를 입고 한국 시리즈 기념 모자를 쓰고 등장했습니다.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관람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저도 아주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 날씨 좋은 가을에 우리 좀 그동안 코로나로 찌들었던 우리 국민들과 함께 야구 경기를 보게 돼서. 어느 팀을 응원하느냐는 질문엔 검사 시절 지방근무 때마다 야구장에서 그 지역팀을 응원했었다면서 어릴 적부터 야구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교 가면은 의자 밑에다가 엉덩이 밑에다가 야구 클럽을 깔고 앉아서 수업을 들을 정도로 야구광이었고 지금 뭐 안타가 나온 모양인데 빨리 가서 좀 봅시다. 윤 후보는 경기를 직접 관람하며 지지세 취약층으로 꼽히는 2030 세대 중도층과의 소통 폭을 넓혔습니다. 한편 SNS를 통해서는 오는 22일이면 폭탄 수준의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1주택자 면제 등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겠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을 거듭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못지않게 제3후보들의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너나 없이 34년 양당 정치 교체를 내세우면서 제3후보 간의 단일화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송주영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대선 전국 뒷이야기 정치 톡톡하겠습니다. 거대 양당 후보에 밀려 지지율이 부진한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가칭 새물결 창당을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안철수 후보는 MBN 시사 스페셜에 출연해 김동연 전 부총리와의 단일화 질문에 여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 다른 분들도 지금 기득권 양당이 사실상 적폐 교대를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다른 분들이란 심상정 후보까지 포함한다는 의미로 제3지대 세력화에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심상정 후보는 안철수 후보, 김동연 전 부총리와 거대 양당 체제 종식을 위한 공조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 때 공조했던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는 가당치 않다고 일축한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정치 신인인 김동연 전 부총리는 두 후보가 거대 정당과 같은 행태를 보였다며 차별화를 시도하면서도 대화를 나누는 거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여지를 뒀습니다. 거대 양당 대결 속에 제3지대 후보의 단일화 변수가 대선판을 뒤흔들 태풍으로 떠오를지 미풍으로 끝날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내년 대선 3월 9일 이제 11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권을 향한 후보들과 정치권에 숨어있는 이야기 살펴보는 정치톡톡 지금부터 정치부 우주환 기자가 하겠습니다. 우주환 기자,
뭐 눈만 뜨면 대선 요구수가 막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점점 더 바빠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자, 이 얘기부터 좀 해보자고요. 이 최근 낙상 사고를 당한 이재명 후보 아내 김혜경 씨가 남편 이재명 후보하고 이제 통화한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네, 이재명 후보가 어젯밤 민주당 인터넷 방송에서 예비 부부들을 만나는 자리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후보가 아내 김혜경 씨에게 즉석 통화를 했습니다. 장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접니다. 자기야. 네. 지금 사실 보고 있었죠?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녹음된 내용이 공개된 게 아니고 어제 인터넷 방송을 라이브로 하고 있었던 걸 시청하다가 전화 통화를 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보니까 뭐 존댓말도 하고 꽤 살갑습니다. 통화 내용을 보니까. 네, 최근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이런저런 루머를 불식시키려는 듯 화기애애한 대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김혜경 씨는 낙상 사고 당시 상황도 알려줬습니다.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절을 했었는데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우리 남편이요. 이 사람아 하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이 후보는 자신이 김 씨를 때렸다는 루머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인터넷 방송도 뭐 TV 예능 못지않게 합니다. 예. 그리고 말이죠, 민주당 측에서도 낙상 사고 당시에 119 신고 음성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고가 발생한 그 시각 이재명 후보가 119에 직접 신고한 음성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 도와드릴까요? 지금 빨리 앰뷸런스 좀 부탁드립니다. 네, 무슨 일이신데요? 지금 이 토사광란에다 얼굴이 좀 찢어져가지고 응급실 가야 됩니다. 네, 아내분이요? 네. 이재명 후보가 119에 본인의 신분은 밝히지 않고 이제 신고를 한 거군요. 네, 자신이 누군지는 공개하지 않고 장소가 어딘지 상황만 설명하는 모습을 이 음성 녹취 파일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참 이 대권 후보들 뭐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공개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말이죠, 이재명 후보가 뭐 부산 비하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또 뭡니까? 네, 어제 부산 지역 스타트업 대표와 사회적 벤처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이 논란이 된 건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부산 재미없잖아, 솔직히. 뭐 좀 재밌는데 예를 들면 강남 같지가 않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똑같은 조건에서 보러 가고 싶구나. 부산은 재미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부산 청년들이 서울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 얘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네, 기업인들이 인재가 없다고 호소하자 이재명 후보가 왜 인재가 없는지 자기 나름의 생각을 얘기하다가 나온 발언입니다. 네. 이렇게 부산은 재미가 없고 강남 같지 않은 면이 있다는 이 발언을 야권에서는 부산 비하 발언이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국민의힘 소속인 박형준 부산시장은 재미없어서 죄송하다. 부산에 표 달라고 온 분이 재미없다고 해서 놀랐다고 비꼬았고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과거 이해찬 전 대표의 부산은 올 때마다 초라하다. 이 발언 논란 등을 꺼내며 비하 DNA를 계승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청년 인재가 유출된다는 고충에 이 후보가 공감한 건데 지역 비하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 쪽 얘기 좀 해볼게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늘 앞에 리포트도 나갔습니다만 고척돔 경기장에 프로야구 이제 관람하러 갔어요. 네, 대선 후보들이 꼭 빼먹지 않고 찾는 곳이 바로 야구장이죠.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가 스타트를 끄는 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야구장은 아니지만 이재명 후보는 이틀 전 고 최동원 선수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관람하기도 했었죠. 부산에 가서 봤었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국민이 즐기는 스포츠인 만큼 나도 똑같은 한 명의 스포츠 팬, 시민으로서 친근한 이미지를 주기 위한 거라는 해석이 많은데요. 실제 지난 대선 때는 안철수 후보가 부산 사직구장에서 유승민 후보는 딸 유담 씨와 함께 대구 삼성 라이온즈 경기를 관람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대통령이 되면 한국 시리즈에서 시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게 되는데요. 앞서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시구를 했었습니다. 내년 혹은 다음 한국 시리즈 시구에 나설 대통령은 과연 누가 될지도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대통령 돼야지 시구를 할 수 있습니까? 후보들은 시구를 못해요? 네, 일반 리그 경기에서 시구를 한 적은 있었는데요. 한국 시리즈 경기에서는 대통령들만 시구를 했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말이죠. 이준석 대표가 오늘 크라켄이라는 거를 공개를 했는데 이게 뭐예요? 크라켄이라는 게? 일단 크라켄이라는 이름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 뱃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전설 속 바다 괴물에서 따온 겁니다. 저 영화 카리비안 해적에도 나오는 그 문어같이 생긴 괴물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과거 드루킹이 만든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잡겠다는 의미라고 소개했는데요. 댓글 조작 징후가 포착되면 AI로 사전에 잡아내는 조기 경보 프로그램이라면서 다 잡아낼 자신 있으니 민주당에 조심하라고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번 그 대통령 선거에서는 절대 어줍지 않은 여론 공작이나 아니면 매우 민주주의의 중대한 도전인 어떤 그런 민심 왜곡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하는 것은 포기할 것을 제가 권합니다. 이 대표는 앞서 크라켄이 윤석열 후보에게 주는 비단 주머니 1호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아직은 비공개지만 조만간 윤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비단 주머니 2호도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비단 주머니 1호가 이제 크라켄이고 2호가 또 뭐가 될지 또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경선에 탈락한 홍준표 의원이 오늘 청년을 만나는 플랫폼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네, 홍준표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2030 남성들의 지지세를 확인한 바가 있었죠. 홍 의원은 오늘 청년들과 소통하는 플랫폼 청년의 꿈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청년들이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을 하면 홍 의원이 직접 답을 하는 건데 하루도 안 돼 수백 개의 글이 달릴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네. 실제 한 이용자가 선대위에 참여할 건지를 묻자 홍 의원은 당원으로서 선대위에 참여할 거라고 직접 답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리고 그 홍준표 의원이 청년을 기반으로 한 뭐 신당을 창당하겠다 이런 설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네, 그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정치톡톡 정치부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전남 담양군의 한 주차장에서 40대 남성과 어머니 그리고 초등학생인 아들까지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경남 창원에서는 20대 음주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에 불이 나는 사고가 났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하얀 울타리 안에 경찰차 여러 대와 경찰관들이 보입니다. 오늘 오전 7시 10분쯤 전남 담양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40대 남성과 어머니, 초등학생 아들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40대 남성이 사망 전 다른 가족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행적이나 부검 그런 걸 통해서 정확한 사인을 규명한 다음에 소방대원이 불길에 휩싸인 차량에 물을 뿌립니다. 불은 시커먼 연기와 함께 인근 컨테이너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20분쯤 경남 창원의 한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20대 남성의 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의 차량과 인근에 주차된 차량 등 석 대가 타고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사람은 없었습니다. 충돌을 하면서 스파크에서 그 차량하고 옆에 있던 1톤 트럭 이렇게 순차적으로. 오늘 새벽 5시 10분쯤 전남 여수 소리도 해상에서 9톤 낚시 여성과 3톤짜리 배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3톤짜리 배가 뒤집혀 60대 선장이 바다에 빠졌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해경은 선박끼리 충돌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오늘 오후 2시 25분쯤 광주 도천동 하남공단의 한 물류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해서 진화를 하고 있는데 거센 바람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창고에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서울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벌어진 생수병 독극물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경찰은 사망한 회사 직원이 인사에 불만을 품고서 한 단독 범행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신용식 기자입니다. 한 회사의 직원 2명이 생수를 마신 뒤 연달아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건 지난달 18일. 경찰은 무단결근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또 다른 직원 강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쓰러진 후 결국 사망한 직원과 숨진 강 씨의 몸에서 같은 독성 물질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강 씨가 유서를 남기지 않고 사망하면서 범행 동기 파악에 수사를 집중해왔던 경찰은
인사불만에 따른 단독 범행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지방 인사 관련 가능성을 듣고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 잦은 업무 지적에 불만이 있어 보였다 등 회사 직원의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 사무실 책상에서 발견된 범행 동기를 추정할 수 있는 메모 등을 근거로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피의자인 강 씨가 숨져 살인 등의 혐의에 공소권이 없어지면서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11월 14일 일요일 오늘의 화제 소식만 쏙쏙 골라서 다시 살펴보는 픽뉴스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보미 기자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예, 준비 알차게 해왔습니까? 네,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절도범 잡은 암투병 의원입니다. 의원이 도둑을 잡았다는 얘기 같은데 국회의원이에요? 네, 시의원입니다. 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늦은 밤에 남성 2명이 엉겨붙어서 몸싸움을 벌입니다. 예. 바로 충남 공주시의회 이창선 의원이 절도범을 제압하는 장면입니다. 예. 사건은 어젯밤 9시쯤 발생했는데요. 동네에 겨울옷을 훔쳐가는 도둑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 의원은 배회하는 남성을 보고 촉이 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 눈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숨어서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그 집으로 결국은 들어가더라고. 경찰관이 아직 도착이 안 했기 때문에 가면 놓치잖아요. 저는 운동을 했고 태권도 무도사본을 했어요. 잡는 거를 그걸 알기 때문에 제압을 했죠. 지금 이제 위에서 제압하는 분이 바로 이창선 충남 공주시 의원이군요. 원래 그 무술 유단자시군요. 예. 네. 근데 지금 저분이 항암 치료도 받는 중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의원은 1년 반 전에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아서 지금까지 총 48차례 항암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기력이 없는 상황에도 사회에 봉사하는 일에 종사하다 보니 몸이 먼저 달려나갔다고 전해왔습니다. 예. 픽뉴스 시간에 이렇게 어제도 좀 훈훈한 이야기 좀 들려드렸는데 오늘도 좋습니다. 예. 자, 다음 키워드는 뭐죠? 네, 다음 키워드는 너무 사랑해서 풀어졌다입니다. 무슨 연애 소설 아니고 뭐예요? 모르겠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제 말만 보면 따뜻한 이야기처럼 보이긴 하는데 네. 결과를 보면 정말 아찔한 사건입니다. 그래요? 서울 노원구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놀이터에서 한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오호. 이 놀이터는 원칙적으로 견주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목줄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긴 합니다만 지금 개 이빨 자국이 아주 선명하게 나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놀이터에 도착한 지 5분도 채 안 돼서 개한테 물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발목뼈가 드러날 정도로 심각한 상처를 입어 봉합수술을 받았고 반려견도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너무 사랑해서 풀어줬다 이 이야기 처음 들었을 때는 사랑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 그러면 저 가해 견주가 개를 풀어줬다 그런 얘기예요? 뭐예요? 네, 맞습니다. 피해자에 따르면 가해 견주는 개를 너무 사랑해서 일부러 풀어뒀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정말 죄송하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가해 견주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 피해자에게 보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답답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네. 또 현행법에 따르면 맹견은 입마개와 목줄을 챌 의무가 있는데 해당 개가 맹견에 해당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경찰은 견주에게 과실치상이나 동물보호법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개물림 사고가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합니다. 예. 자, 다음 키워드는 뭐예요? 네, 다음 키워드는 전갈대 습격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전갈대가 습격했다. 우리나라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어디서 저랬다는 거예요? 네, 지난 12일에 이집트 남부 도시 아스완에서 강력한 폭풍이 발생했습니다. 예. 이때 전갈과 뱀들이 폭풍을 타고 민가에 몰려들어 사람을 해치는 재해가 일어난 건데요. 오호. 이집트 보건부 대변인은 이 사고로 전갈에 쏘여 3명이 숨지고 최소 45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갈들이 저 폭풍을 타고 이제 날아왔다. 그래서 사람한테 피해를 줬다는 건데 450명이나 다쳤다면 이 사람한테 전갈이라는 게 아주 치명적인 곤충이잖아요. 네, 이집트를 비롯해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안드록토누스 속으로 알려졌는데요. 안드록토누스는 그리스어인데 해석하면 사람을 죽이는 자라고 합니다. 어휴.
그 정도로 치명적인 맹독성으로 유명한 전갈인데 독에 쏘이면 고열과 통증은 물론 마비 혼수 상태를 거쳐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주지사는 곧바로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나무가 많은 장소는 피하라고 당부했지만 피해를 막기엔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이집트의 정갈대다 그러니까 영화 미이라도 좀 생각이 납니다.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인공꼬리 돌고래입니다. 뭔가 좀 슬픈 이야기 같네요. 돌고래인데 인공꼬리를 부착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인공꼬리 돌고래 윈터를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생후 2개월에 계잡이 그물구표에 걸려 사고를 당하면서 꼬리를 잃었는데 이후 꼬리 없이 몸통으로 헤엄치는 법을 배우면서 장애 극복의 상징이 됐습니다. 야. 영화 돌핀 테일로도 만들어져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했는데 최근 위장 질환을 앓던 끝에 지난 11일에 결국 생을 마감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저 돌고래가 죽었다는 얘기군요.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희망을 남겨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픽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의 요소수 대란 수습을 두고서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요소수를 살 수 있는 전국 100개 거점 주유소를 안내했는데 주유소 주소가 잘못 배포되기도 하고 어떤 주유소는 자신들이 거점 주유소란 사실을 모르기도 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경기도 구리 인근의 한 주유소입니다. 정부가 화물차 접근이 쉽고 이용 빈도가 높아 요소수 공급 거점 주유소로 발표한 곳입니다. 정부가 요소수를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거점 주유소로 안내한 곳인데 요소수가 잘 수급되고 있는지 직접 알아봤습니다. 해당 주유소 측에 물으니 정부가 지정한 거점 주유소가 아니란 대답이 돌아옵니다. 주소가 잘못 나간 것 같다며 쏟아지는 문의에 업무가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상호가 다르다니까. 우리가 선정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계속 오죠. 또 다른 인근 거점 주유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요소수 재고가 없단 안내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해당 주유소는 거점 주유소로 지정된 사실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거점 주유소 된 것도 저희가 기사 보고 알았는데 저희한테 알려준 게 하나도 없어요. 아직까지 뉴스 보고 아는 거예요. 요소수가 언제 들어오는지 정부 측으로 별도로 안내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 100개 거점 주유소를 배포한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라며 책임을 미룹니다. 틀린 주소는 솔직히 국토부에서 받은 거 그대로 그냥 한 거예요. 아마 국토부에서 업데이트 할 거고. 범부처 요소수 수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연 정부는 70여 개 거점 주유소에 요소수를 공급했고 내일까지 30여 개 주유소에 추가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100개 주유소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서울시가 고 박원순 전 시장 시절에 추진된 주요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총 68건이 사익을 추구하거나 절차를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A4 용지 21페이지 분량의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서울시는 먼저 태양광 보급 사업에 관련 업체 주요 임원들이 시 정책에 적극 관여해 내부 정보로 사익을 추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파트 저층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가 나무 그늘에 가려지는 등 발전 효율 고려 없이 물리적 확대에 치중했다고도 봤습니다. 결국 태양광 사업은 시작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반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결론냈습니다. 또 사회주택 사업에 7년간 2,103억 원을 투입했지만 실질적인 공급 효과는 847가구에 그쳤고 청년 활력 공간은 민간 위탁기관 선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무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주요 사업 감사에서 지적 조치 사항은 6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년도 민간 위탁보조금 사업 예산을 절반에 가까운 832억 원 삭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임 시장 지우기다. 아니면 시민과의 협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명분을 달아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다.
전임 시장 사업 감사와 예산안, SH 사장 임명까지 오 시장과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서울시 의회와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부자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돈을 얼마나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금융연구소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총 자산이 100억 원은 돼야 부자로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금과 주식 등 금융자산을 10억 원 이상 가진 국민이 4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2021년 대한민국 부자의 기준을 김동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인 사람은 39만 3천 명. 1년 전보다 11%, 4만 명 정도 늘었는데 이는 역대 두 번째로 큰 증가폭입니다. KB금융연구소가 내놓은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보유 금융자산이 100억 넘는 부자도 3만 6천 명, 300억 이상 초부자는 8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저희가 추정을 했기 때문에 그때가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었을 그런 시기였고 그게 이제 반영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부자들은 그보다 훨씬 많은 부동산을 보유해 총 자산은 3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부자의 기준에 대해 물었더니 총 자산 100억, 연간 소득 3억 원은 돼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고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 20억 원으로는 부자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 금융자산 5억에서 10억 원 사이의 준부자들도 82%가 자신은 부자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부의 편중은 더 심해졌습니다.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의 부자들이 보유한 총 금융자산은 1년 새 22%나 급등해 2,600조가 넘었는데 이는 국민 전체 금융자산의 61%에 해당합니다. 특히 전체 인구의 0.015%에 불과한 초부자들이 28%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197개 나라가 참가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진통 끝에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입니다. 원래 합의문 초안은 석탄 발전을 중단한다였는데 인도와 중국의 거센 반발로 한 발 후퇴했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6에서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197개 참가국이 합의했습니다. COP 합의문에서 석탄이나 화석 연료가 언급된 건 처음입니다. 다만 합의문 초안에 포함됐던 석탄 발전을 중단한다는 문구는 인도의 거센 반발로 막판에 수정됐습니다. I apologize for the way this process has unfolded, and I am deeply sorry. I also understand the deep disappointment. But I think, as you have noted, it's also vital that we protect this package.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 중인 몰디브를 비롯해 일부 국가와 환경단체는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For us, loss and damage is not just about a dialogue. 한 환경단체는 회의장 앞에서 드러눕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기후변화로 재난을 겪은 개발도상국 지원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Developing countries put forward a proposal to establish Glasgow loss and damage facility, which has been erased from the text. 합의문에는 또 선진국이 내지 않고 있는 우리 돈 118조 원어치 연례 기후기금을 인상해서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각국은 5년마다 제출하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내년에 다시 제출하고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각국이 제출한 목표대로라면 지구온도 상승폭은 이번에 합의된 1.5도보다 훨씬 높은 2.4도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추위가 누그러진 아주 포근한 일요일이었습니다. 뭐 단풍도 저물어 가고 있어서 아쉽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요, 만추의 정취를 느끼려는 시민들로 공원이 붐볐다고 합니다. 네, 등산객들도 많았을 거래요 오늘. 그럼요. 주요 산마다 등산 인파로 붐볐고요. 철새 낙원 주남 저수지에도 탐조객들이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김태형 기자가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서울 아차산 등산로 입구입니다. 가을의 끝자락이지만 등산하기에 제격인 따뜻한 날씨였습니다.
방풍 구경에도 되게 좋다고 하고 날씨도 풀렸고 해가지고 아직 더 추워지기 전에 애들이랑 운동하면 좋을 것 같아서 왔고. 이곳 등산로 입구엔 보시는 것처럼 늦가을 정취를 만끽하려는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에도 많은 관광객이 몰려 북적였습니다. 미끄럼틀을 타고 놀이터를 뛰어다니는 아이들로 공원은 활기가 가득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호랑이의 하품과 코끼리가 낙엽을 뒤집어 쓴 모습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동물을 많이 좋아하는데 단풍도 같이 느끼고 동물도 볼 수 있어서. 철새들의 낙원 주남저수지에 제두루미와 큰 고니 등 수천 마리의 철새들이 찾아왔습니다. 가을 억새에 몸을 숨긴 탐조객들은 철새떼를 관찰하느라 망원경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애들한테 다양한 새들도 보여주고 곤충도 보여주셔서 너무 좋아요. 기상청은 내일 일교차가 최대 15도로 날 것으로 예상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의 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오늘 열린 한국 시리즈 1차전 결과 막내 구단 KT가 가을 야구의 강자 두산을 4대2로 기선제압했습니다. 오늘 경기가 주목된 이유가 있었죠. 그동안 1차전 승리팀이 최종 우승한 확률이 74%에 달하기 때문인데 과연 그 결과가 끝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한국 시리즈 1차전이 열린 서울 고척 스카이돔 16,200석은 만원 관중으로 꽉 찼습니다. 경기는 뜨거운 열기만큼 팽팽했습니다. KT 선발 쿠에바스와 두산 선발 곽빈의 호투로 두 팀은 6회까지 1대1로 맞섰습니다. 두 팀의 희비가 갈린 것은 7회 말.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 두산의 가장 강력한 불펜 투수인 이영하를 상대로 KT 배정대가 팀의 첫 한국 시리즈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KT는 두산의 실책으로 만들어진 14-13 루기회에서 과감한 런앤히트 작전과 적시타로 순식간에 석점을 달아났습니다. 8회 투아웃까지 공 100개를 던지며 삼진 8개를 뺏은 선발 쿠에바스를 비롯한 투수진 덕분에 KT는 두산을 4대2로 꺾고 1차전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 가을에 쿠에바스는 막을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피칭 해줬습니다. 내일 저녁 6시 30분에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2차전에서 KT는 소영준이, 두산은 최원준이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1차전을 잡고 74%의 우승 확률을 가져간 KT가 2차전도 연달아 잡고 90%의 우승 확률을 가져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때이른 추위가 풀리고 포근함이 감도는 휴일이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내일도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5도 선에 머물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5도, 부산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는 만큼 큰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했는데요. 내일까지 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경북 지역에 초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중부지방의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한낮 기온은 광주와 대구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나흘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도 계속해서 산불 등 화재 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 소식 없이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로 하늘이 좀 흐렸는데 내일도 또 흐리군요.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요, 은행 남은 노란 단풍이 아주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이제 완연한 늦가을입니다. 참 떠나가는 가을이 왠지 아쉽기도 한데요. 지금 나오는 노래처럼 흐린 가을 하늘에 한번 편지 한번 써보시겠어요? 갑자기 편지를 써보라고. 네, 어떠세요? 말 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 그 노래 어니언스의 편지 그 노래 아닙니까?
어니언스 편지를 알아요? 아유, 그럼요. 명곡인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요. 그리운 분들께 마음의 편지라도 전하는 가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MBN 종합뉴스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